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의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게 된 신경윤리학자 박한선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류와 전염병, 즉 감염균과의 기나긴 애증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우리의 선조들이 한 번쯤 혹은 여러 번 겪었던 일의 반복이므로 우리들이 희망을 가지고 잘 대처할 수 있다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해봤어요. 오늘은 감염병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는 바로 마음도 진화한다 입니다. 네,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처음 이야기했을 때 유럽에 있던 많은 학자들은 찰스 다윈의 주장에 대해서 적극 공감했습니다. 아, 이런 생각을 왜 내가 먼저 하지 못했을까? 정말 옳은 과학적인 판단이고 관찰 결과를 잘 정리한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약 10년쯤 지나서 찰스 다윈이 인간의 마음도, 즉 인간의 감정도 진화의 산물이다 라고 얘기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손사래를 치면서 저건 좀 싫어, 아니야, 난 생각이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았어요. 우리들은 몸이 진화의 산물, 즉 오랜 기간 동안 환경에 적응해온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실제로 보면 침팬지나 고릴라나 원숭이 보면 비슷비슷하게 생겼거든요. 하지만 마음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영혼, 인간의 정신만은 진화가 아닌 뭔가 좀 더 다른 신비한 과정, 신비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마음만은 오로지 온전하게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도 진화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이 있죠. 감정. 여러분 다 감정 있죠? 우리가 하는 말로 야, 너나 다 감정 있냐? 라는 말도 합니다. 감정이야말로 대인관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접착제이자 또한 대인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불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감정 때문에 울고 웃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또 편안해하고 행복해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한 여러 가지 착각들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의 감정은 인간만 가지고 있다. 이런 착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의 감정과 동물의 감정은 질적으로 완전히 나누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간, 만물의 영장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은 높은 고차원적인 감정이고 동물들의 감정은 저차원적이거나 혹은 분노라든지 맛있는 걸 먹었을 때 행복해한다든지 그런 원시적인 감정만 있는 것 아닐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얼굴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분인지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침팬지는 입을 이렇게 뾰루퉁하게 내놓고선 우리가 속된 말로 삐쳤다 이런 얘기하죠. 토라진 그런 표정 이런 걸 보이고 있어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너 입이 왜 이렇게 대짜나 나왔냐? 이런 얘기합니다. 이 남자는 우리가 본 적도 얘기해 본 적도 또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만 얼굴 표정만 봐도 굉장히 놀랍구나라는 걸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찰스 다윈이 쓴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이라는 책에 나오는 사파입니다. 벌써 150년 정도 된 책인데 그 책에 나온 동물 그리고 처음 보는 남자의 얼굴을 봐도 어떤 감정인 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동물과 인간의 감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긴 진화사적 과정을 통해서 감정은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났고 특히 포유류 그리고 영장류의 감정은 인간의 감정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의 표정은 과거 우리의 선조들이 보이던 행동의 잔재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정의 기나긴 진화사적 근원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행동주의 심리학, 즉 스키너 박사를 비롯한 다양한 행동주의 심리학자들, 존 왓슨이라든지 이런 학자들의 연구가 크게 득세를 하게 되면서 심리학의 영역에서 감정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배제가 됐어요. 연구를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라든지 이성적인 판단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감정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지그문드 프로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유럽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히스테리, 불안, 조현병, 강박증 등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감정에 대해서 연구는 하지 않았지만 늘 감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고, 따라서 정신과 의사들은 감정에 대해서 아주 화려하고 또 멋진 이론들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 감정을 보는 초기의 접근이 이렇게 좀 갈라지게 됐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다시 합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물에 대한 감정들 연구들도 많이 했죠. 동물들은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게다가 여기 나온 동물들과 직접 이야기를 해본 적 없지만 대략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얼굴만 봐도, 표정만 봐도 왠지 느껴집니다. 다른 종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활짝 웃고 있는 침팬지도 있죠. 기쁜가 봐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를 크게 드러내고 웃는 거는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아주 유쾌할 때, 혹은 주변을 화해시킬 때, 혹은 높은 사람들한테 높은 사람의 눈치를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웃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활짝 이를 드러내고 웃을 때도 있죠. 재미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볼 때 그러죠. 그리고 직장에서 높은 상사를 만날 때도 이렇게 웃습니다. 잘 보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싸우는 사람이 있을 때도 싸우지 마 하면서 이렇게 웃죠. 그러면서 주변에 달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업에 일하시는 분들 보면 늘 밝게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감정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느끼는지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도 또 의식적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감정에 대한 착각 중에 또 하나는 감정의 숫자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쁜 감정, 슬픈 감정, 기쁨과 슬픔이 겹친 감정, 기쁨과 슬픈데 약간 불안하면서도 조금은 두려운 감정,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감정을 범주화하고 나누고 구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탈의 얼굴을 보세요. 어떤 감정인지 금방 아시겠죠? 네. 폴 에크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 다양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했어요. 심지어 동물에 대한 조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감정은 6개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쁨과 슬픔, 혐오와 불안, 두려움과 분노, 이렇게 6가지의 감정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이러한 표정들은 아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있는 각각의 근육을 그 근육에 따라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잘 조사해서 정리를 하면 얼굴 표정만 봐도 이 사람이 무슨 감정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걸 이용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이라든지 역 같은 곳에서 테러범이 나타난다면 테러범은 아무래도 불안하고 두려울 거예요. 그러면 CCTV에 그런 얼굴의 표정을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떤 사람이 가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지를 금방 체크할 수 있겠죠.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라면 아마 테러범이 아닐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물론 얼굴 표정만 보고 그런 걸 미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의 인공지능을 사용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 인간의 감정 그리고 동물의 감정이 6개라고 하는 일정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제 과학적 개가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인간의 감정은, 우리의 감정은 너무 미스터리하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 없어, 무엇이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만드는지 몰라라는 그런 대중적인 믿음, 도시 전설, 착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인간의 마음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잘 알려지고 밝혀진 심리적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떤 감정을 주로 담당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신비한 영혼이나 미스테리한 신령이 우리의 감정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뇌 안에 있는 특정한 구조물이 우리의 감정을 특정한 방식으로 나타나도록 조종합니다. 왼쪽 뇌와 오른쪽 뇌의 기능이 달라요. 오른쪽 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조금 우울하게 만들고 침착하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왼쪽 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기분을 좀 붕뜨게 하고 즐겁게 하는 기분이에요. 양쪽에 있는 뇌가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는 평탄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한쪽 뇌가 손상이 되면 다른 쪽 뇌의 기능이 더 커지게 되겠죠. 시소에서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듯이. 그래서 우리는 우울증도 생기고 불안증도 생기고 또 기분이 붕 떠서 막 부산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인간의 감정을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뇌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고 뇌 안에 있는 각각의 부분도 다양한 감정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뇌를 이제 보여주는 해부학적 사진이에요. 물론 뇌는 이런 색은 아닙니다. 이렇게 파랑색, 빨강색 이런 뇌는 없어요. 보기 쉬우라고 이렇게 만든 건데요. 여기서 파랑색으로 된 부분을 봅시다. 파란색으로 된 부분의 크기가 실제로 약 아몬드 크기 정도 돼요. 영어로는 이걸 아미그달라라고 하거든요. 아미그달라가 아몬드의 라틴어 이름입니다. 우리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편도라고 합니다. 아몬드를 한자로 쓰면 편도라고 불러요. 별거 아니죠? 아미그달라, 편도 하니까 어려운 의학용어 같지만 제가 맨 처음에 만약에 이 이름을 붙였다면 그냥 아몬드라고 적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쉽게 외울 수 있었을 텐데요. 이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부분은 이러한 두려움을 담당하는 뇌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의 감정의 고통 중에 상당 부분은 바로 이 두려움이야. 두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 수 있을까? 밤에 귀신이 나타나거나 혹은 집안에 도둑이 들거나 내일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따라서 두려움이 사라진다면, 즉 아몬드를 제거한다면 두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클리버 부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SM046이라는 코드명이 붙은 환자의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환자는 아주 드문 질환인 우르바크 비테시병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즉 양쪽에 있는 아미그달라, 즉 편도, 아몬드에 칼슘이 침착되는 병이에요. 침착이 계속 되다 보면 결국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중년 여성이었는데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얼굴을 그려보라고 했어요. 6가지 감정에 대해서 얼굴을 그려보세요. 표정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아주 잘 그렸어요. 그림 실력이 상당하죠? 즐겁고 슬프고 놀라고 혐오스럽고 역겨워하고 분노하는 감정들을 얼굴 표정만 봐도 금방 읽을 수 있도록 잘 그렸는데 두려움의 감정을 그리라고 하니까 얼굴 표정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SM046이라는 환자의 마음속에선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SM046의 마음에서 두려움이 사라졌으니 이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겠군요, 세상을. 어느 날 한밤중에 공원에 갑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강도를 만나서 강도에게 칼에 찔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 날 그 여자 환자는 다시 한밤중에 그 공원에 갑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대한 학습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또 같은 공원에 가서 또 강도를 당할 일이 있겠죠. 기분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오래 살기는 어려울 겁니다. 두려움이나 불안, 슬픔과 고통 같은 마음의 고통들은, 마음의 어려움 등은 사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지만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아주 유용한 인삼 같은, 산삼 같은 그러한 삼산이 가진 쓴맛인지도 몰라요. 이미 옛 선인들은 이 내용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통제해야 되는 7가지 감정에 대해서 유교와 불교에서
히노, 애고, 애오욕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통제해야 되는 7가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들은 서양에도 있고 성경책에도 있고 또 유교 경전, 불교 경전에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괴롭고 힘들고 싸우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예요. 그런데 정신장애를 치료하기도 했었죠. 지금은 뭐 연구자로 지내고 있습니다만, 정신과에 오는 환자들이 대부분 호소하는 어려움은 다 이 감정과 불안입니다. 불안장애가 약 절반이고요. 나머지의 딱 절반이 우울장애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동상의 문제라든지 막 망상이나 환청, 이런 환자들은 사실 숫자가 많지 않아요.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불안이나 이런 우울, 또 두려움, 이런 감정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런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는 건 이러한 감정들, 고통스러운 감정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감정의 고통은 단지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아픈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피가 철철 나고 균에 감염이 돼도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다가 다리를 잃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의 고통은 여러분들의 삶을 더 건강하게, 더 발전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잘 읽는 사람이 더 잘 읽고 자신의 삶에 잘 반영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도망치고 회피하려고만 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걸 바로 감정의 가치죠. 아니, 우울에 무슨 가치가 있어? 우울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더 너그럽게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죠. 또한 지금까지 자신이 해오던 상황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고 반추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늘 기분이 붕 떠가지고 자신만만한 사람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해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똑같은 실수를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은요, 위험을 회피하게 해주겠죠. 혐오의 감정은요, 더러운 걸 피하게 해줘서 자신이 감염되는 걸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강박은요, 강박은 모든 일을 철저하게 잘 준비해 줄 수 있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감정, 불편한 감정들은 사실 우리의 삶을, 생존을 도와주는 아주 소중한 약인지도 몰라요. 야생마가 있어요. 여러분들 야생마 보면 정말 힘이 셉니다. 강력하죠. 그런데 사람이 길들여서 타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이 타면 마구 춤을 춰가지고 사람을 떨어뜨려 버리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야생마를 어떻게 한 번이든 제대로 길들이기만 하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훌륭한 명마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감정, 더 힘든 감정 때문에 하루에도 12번씩 널뛰는 감정에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죠. 우울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마 그런 분들의 마음속엔 이 야생마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야생마의 고삐만 딱 잡을 수 있다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명마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성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성하면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죠? 컴퓨터입니다. 네, 우리들은 늘 이성 때문에 힘들어하죠. 야, 내가 좀 더 머리가 좋았더라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도 더 잘하고 더 대학도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막 훌륭한 발견도 하고 노벨상도 받고 이럴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머리가 나빠서 그걸 잘 못했단 말이지. 이성이야말로 우리들이 갈고 닦아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닐까? 그래, 그러고 보니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이성이 가장 훌륭하다고 하던데 이성이야말로 나쁜 점은 없고 좋은 점만 가지고 있는, 즉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어떤 남성이 있는데 37살이에요. 기혼이고 자식이 4명입니다. 수입의 10%는 기부하는데요. 그레고리안 성가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매일 일기를 쓰는 성실한 사람이고 혼전 순결 운동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아프리카로 해외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1번 그는 교사다. 2번 그는 교사이면서 천주교인이다. 네, 많은 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2번을 답합니다. 사실 여기에 나온 퀴즈에 나온 이 남자는 아마 천주교인일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주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부하고 자식도 많이 낳고 그레고리안 성가도 듣고 봉사도 많이 오고. 하지만 교사라는 답이 교사이면서 천주교라는 답보다는 정답률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교사다라고 답을 하는 게 답을 맞출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2번에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이성이 이렇게 논리적인 문제를 푸는데 최적화돼서 발전하고 진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주 높은 수준으로 진화했다고 믿고 있는 인간의 이성은 사실 이렇게 형편없이 어리석습니다. 제가 쓴 책이 있어요. 책 가격이 15,000원이거든요. 서점에 가서 제 책을 보고 싶으시다. 이 방송을 보고 저 사람의 책 한번 읽어볼까? 서점에 가서 15,000원을 주고 사려고 합니다. 바로 서점을 지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봅니다. 저 책이 좋은 책인지 나쁜 책인지도 모르는데 15,000원이 좀 아깝죠. 30분 정도 걸어가면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에서 빌려볼까?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30분 정도 산책도 하는데 거기 가서 책 빌려서 보면 되지. 저기 봤는데 별로 안 좋은 책 같으면은 돈 주고 사면 아깝단 말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날 자동차를 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좋은 차를 사려고 4천만 원을 들여서 사려고 결심을 했어요. 가까운 대리점에서 사면 4천만 원인데요. 30분 정도 걸어가면 대리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3,998만 5천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까운 대리점에서 차를 사시겠어요? 30분 걸어가서 차를 사시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가까운 대리점에서 차를 삽니다. 4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15,000원을 아끼겠다고 대리점을 바꾸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 정도쯤은 4천만 원이니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앞서 책을 사거나 혹은 빌려보는 것과 똑같이 30분의 시간을 15,000원과 맞바꾸는 겁니다. 수학적으로는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르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합리성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다니엘 카너만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인간의 합리성이 이렇게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물건을 사고 투자하고 또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우리의 판단은 사실 아주 비합리적인 그런 추론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온다는 그런 사실을 증명했죠. 노량진 수산시장이에요. 가시면 이 다양한 상점들이 다양한 이런 그 상인들이 물고기를 팔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이렇게 떠서 회를 쳐서 친구들이랑 맛있게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너무너무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그런 점포가 수백 개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사는 게 제일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철수는 고민을 합니다. 나는 최고로 가격이 싸고 최고로 신선한 생선을 파는 곳을 갈 거야. 모든 점포를 다 조사하고 그 점포에서 파는 생선의 가격과 신선도를 모두 평가한 다음에 그 평가의 결과를 가지고선 점포를 고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2달이 걸렸습니다. 그거 판단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거예요. 하지만 영희는 에이 그게 뭐 중요해. 뭐 몇천 원 비싸면 어떠니. 빨리 그냥 대충 아무 데서나 저 아저씨 인상 좋네. 저 아저씨한테서 사서 맛있게 먹자. 오늘 저녁에 맛있게 생선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은 종종 비합리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비이성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성이 없는 사람들, 비이성적인 사람들, 광기를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두려워하고 걱정하죠. 사이코패스인가, 정신 이상자인가, 뭔가 좀 망상에 시달리는 사람들일까? 하지만 우리들이 늘 힘들어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비이성입니다. 본질적인 차이는 없어요. 우리의 이성도 굉장히 비이성적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다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몽룡과 성춘향이 사랑을 합니다. 춘향전 내용 잘 아시죠? 17살, 15살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지금 같으면은 야, 중고등학생이 지금 어디서 연애냐? 이렇게 얘기를 할 법하죠.
하지만 둘이서는 깊은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몽룡은 과거 시험에서 낙방을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공무원 시험 불합격생이죠. 여성은 기생의 딸이었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좋은 신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둘이 눈먼 사랑에 빠지게 되고 눈먼 사랑에 빠지면서 둘은 결국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 사랑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랑에 처음 빠졌을 때 기억나시나요? 사실 알고 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친구들한테 물어보죠. 야, 저기 철수 너무 멋있지 않니? 친구가 갑자기 헛웃음을 칩니다. 제가 뭐? 하지만 자기 눈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합니다. 친구들이 야, 세상에 널린 게 남자야. 세상에 널린 게 여자라고.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히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사랑에 빠지고 운 좋게 사랑에 빠지면서 성공하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눈먼 판단이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긍정적 결과를 불러오게 하는 이 이성의 합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즉 배우자를 자 이렇게 재가지고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최고의 생선을 사기 위해서 3주를 고민하고 2달을 고민했던 철수처럼 고민한다면 배우자를 얻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죠.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어려운 책을 썼는데, 전설에 의하면 이 임마누엘 칸트가 워낙 내성적이라서 임마누엘 칸트를 좋아하는 여성한테 프로포즈를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옛날이었지만 여성이 용기를 내서 칸트한테 가서 먼저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칸트가 잠깐 이렇게 얘기하고 집에 가서 저 여성과 결혼해야 되는 이유와 저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를 종이 왼쪽 오른쪽에 쫙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썼어요. 결혼해야 되는 이유가 2개가 더 많았대요. 그래서 그 여성한테 가서 결혼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7년이 지난 일이었습니다. 여성은 이미 다른 남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었다고 하죠. 칸트는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죠. 우리들의 비합리성, 비이성, 어떨 때는 광기와 구분할 수도 없는 우리의 터무니없는 이런 판단과 추론은 사실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인지적, 심리적 도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의 판단은 종종 편집으로, 우리들의 일에 대한 추구는 집착으로, 주변 상황을 점검하려는 마음은 강박으로, 또 우리의 상상력은 종종 망상으로, 언어는 언어장애로, 종교는 종교에 대한 망상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우리의 탐색 능력은 주의력 결핍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낳을 수 있어요. 천재와 바보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사실 비이성과 천재성의 차이도 종이 한 장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굉장히 비이성적이지만 또한 이런 비이성적인 비합리성적인 인지 능력을 통해 가지고 지금과 같은 높은 수준의 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던, 즉 인간으로 이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공감이에요. 공감은 인간이 아주 높은 수준으로 발달시킨 능력입니다. 사실 다른 동물들은 공감을 잘 못해요. 인간이 키우고 있는 가축, 일부 사회화된 동물들, 뭐 개라든지 침팬지라든지 공감을 하긴 하는데 인간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인간은 아주 높은 수준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저의 생각의 일부가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의 일부가 이렇게 겹쳐서 하나의 생각으로 합쳐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공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감은 좋은 거예요. 공감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야기를 듣고 경청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공감력이 없는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으로, 공감력이 높은 사람은 현대 시대에 잘 맞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감은 기본적으로 좋은 거지만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공감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인간이 공감을 진화시킨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셀리와 앤의 실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어린 아이가, 꼬마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인형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셀리고 하나는 앤이거든요. 근데 셀리가 자신의 바구니 뒤에다 돌을 갖다 놔요. 조약돌을 갖다 놓고, 그리고 셀리가 밖에 나갑니다. 앤이
그 바구니에 있는 돌을 꺼내서 자기 뒤에 있는 상자로 옮겨 놓습니다. 셀리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셀리는 자신의 조약돌이 어디 있다고 믿을까? 그러면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네, 바구니 안에 있다고 믿어요. 왜 그럴까요? 바구니에 있는 거를 상자로 옮긴 것을 셀리는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꼬마 아이들도 이 사실을 압니다. 아주 단순한 능력 같지만 공감 능력, 즉 셀리와 앤이 세상에 대해서 다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공감 능력은 이러한 도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도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즉 도구의 진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저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즉 인간이 사회적 협력을 만드는데도 아주 중요한 기능을 했죠. 레인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더스틴 호프만과 톰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인데, 레인맨이 자폐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나와요.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경우죠. 이 자폐장애가 있는 분들은 아까 말했던 셀리와 앤 검사를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즉 셀리와 앤이 세상에 대해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자폐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쓸모가 없는 사람일까요? 자폐장애처럼 세상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공감 능력이 반대로 너무 많은 사람들도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셰익스피어 햄릿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더구나 좋은 것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좋을 수만은 없지. 좋은 것도 가득 차면 도가 넘치는 바람에 시드는 법. 공감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매사추세츠에 세일럼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 처음에 미국이 이제 독립을 하고 매사추세츠 중심으로 이제 여러 개의 도시들, 마을들을 건설을 했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죠. 새로운 신대륙을 개척할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깊게 협력하고 결속했습니다. 그 결속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힘은 바로 청교도 정신, 즉 하나의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신앙을 통해서 똘똘 뭉치고 그리고 황무지를 개간하고 새로운 것을 개척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목사의 딸이 갑자기 발작을 하면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된 이유가 마녀에 쓰였을 것이라고 아버지, 즉 그 목사가 생각합니다. 그 소녀는 사람들을 지목하기 시작합니다. 마을에서 마녀로 지목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마을에선 종교 재판을 하기 시작했죠. 결국 몇 개월을 걸친 종교 재판의 광풍은 185명을 체포시키고 남자 6명, 여자 13명을 교수형에 처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는 4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머니와 같이 감옥에 갇혔다가 죽게 되는 일도 있었고, 또 나이가 많은 노인도 이 마녀 재판 과정에서 무거운 돌을 몸에 올려놓는 그런 신문을 받다가 죽기도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마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마녀 재판에 공감했고, 마녀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몸을 벌벌 떨면서 발작을 하는 소녀한테 공감했습니다. 마녀는 나쁜 사람이었고 나쁜 존재였고 나쁜 사람을 처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판받고 또 추방당하고 마을이 폐허가 됩니다. 공감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높은 수준의 공감은 자칫하면 선동과 그리고 집단적인 그런 마녀 사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에 지식인이었던 하버드 대학교의 인크리스 매더 총장은 다음과 같은 글을 친문에 싣습니다. 한 명의 무고한 사람에게 잘못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보다 차라리 10명의 진짜 마녀를 풀어주는 게 더 낫다. 그리고 매사추세츠의 주지사 총독은 마녀 재판을 중지시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큰 희생을 치른 상황이었죠. 공감은 인간을 지금과 같은 높은 수준의 도구의 사용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만들 수 있게 만든 아주 중요한 인지적 능력이지만 그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일은 요즘에도 최근에도 일어났어요. 이분이 바로 조지프 메카시라고 하는 미국의 상원 의원이에요.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는 미소 간의 냉전이 아주 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은 소련이 공산주의의 세력을 점점 키워서 미국을 침략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따라서 메카시 의원이 지목한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재판을 받고 직장을 잃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직장에서 쫓겨났는데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메카시즘 광풍, 마녀사냥, 현대판 마녀사냥이었죠. 그보다 좀 전 독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권 위임법을 통과시키는 독일 의회의 모습입니다. 독일 국민들은 자신이 나치를 싫어하면서도 나치의 폭압과 강압, 총부리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치가 하라는 대로 전쟁에 따라 나가고 종군을 했던 게 아니에요. 92%가 넘는 독일 국민들은 이 독일 나치, 즉 민족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라고 하는 이 멋진 이름을 가진 당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또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참극으로 이어졌는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팔을 들고 경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 1936년 6월 13일에 독일의 함부르크항에서 해군 함정을 진수하는 광경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와서 독일의 영광을 빛내줄 함정이 진수되는 과정에서 이 팔을 들면서 경례를 합니다. 그런데 한 명 이상한 사람 한 명 있죠. 네,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역사에 팔짱 낀 남자로 알려진 아우구스트 란스메서라는 남자입니다. 1936년경에 독일에서는 뉘른베르크법이라는 게 준비되다가 통과가 됩니다. 독일인과 유태인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란트메서는 원래는 열형 나치 당원이었는데 유태인 여성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독일의 그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과 결혼을 감행합니다. 주변에서 이혼을 해라, 그 여성을 버리라라고 종용을 하지만 끝까지 결혼을 유지하게 돼서 처벌도 받고 형도 살고, 물론 결국 아내는 수용소에서 죽게 됐고 본인은 2차 대전 말기에 강제 징집돼서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만약에 이 함정 진수식에서 팔짱을 낀 사람이 란텀에서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었다면, 혹은 20명이었다면, 혹은 절반이었다면, 그러면 란텀에서의 부인은 죽지 않았을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집단적인 공감은 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종종, 혹은 더 많이 그럴지도 몰라요. 이렇게 부정적인 아주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한테 공감하지 못한다고 야단하고 비난하곤 합니다. 너는 왜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너는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공감이 안 되니? 하지만 공감을 잘하는 것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유리한 형질인지 몰라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역설적으로 너는 왜 내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냐고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비공감적인 사람입니다. 공감적이라면 상대방이 내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 마음도 공감할 수 있어야겠죠. 마지막으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아니,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웬 시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입니다. 인간은 아주 오래 사는 동물입니다. 인간보다 오래 사는 동물도 있어요. 거북이라든지 일부 상어라든지. 하지만 인간처럼 오래 살고 이렇게 인구가 많고 또 높은 수준을 발달된 문화를 가진 동물은 오로지 인간뿐입니다. 인간은 수명이 길어진 것뿐만 아니라 유년기가 아주 길어요. 즉 20세 때까지는 20년을 성장을 해야 성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긴 성인기를 보내고, 그리고 노년기도 아주 오래 보내는, 이런 식으로 딱 나누어져 있는, 생애사적 기간으로 나누어져 있는 독특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종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빠른 속도로 성장해서 성체가 되고 쭉 살아가다가 노인이 되기 전에 그냥 죽습니다. 노인이라고 하긴 좀 그렇겠네요. 늙은 동물이 되기 전에 죽죠. 고린도전서 성경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어렸을 땐 어린이의 말을 하고 어린이의 생각을 하고 어린이의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렸을 때의 것을 버렸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꼬마 아이가 있어요. 이제 영아죠.
근데 그림 보시면 뭐가 좀 독특하죠? 네. 목과 등 쪽에 좀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쵸. 이게 뭘까요? 네. 이게 갈색 지방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방은 다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방도 이렇게 보시면 다 하얀색이에요. 여러분 소고기나 돼지고기 먹으면은 기름은 다 하얀색이잖아요. 그런데 갈색 지방이라는 게 있어요. 갈색 지방은 열을 내는데 효과적인 지방이에요. 그래서 동면을 하는 동물한테 이 갈색 지방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인간도 아주 어릴 때는 이 갈색 지방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아주 어릴 때, 즉 아주 갓난아기일 때는 자신의 체온을 잘 조절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갓난아기는 포대기에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고 이러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목욕을 시켜줄 때도 아주 따뜻한 물에 온도를 잘 조절해서 조심조심 다룹니다. 추울 때는 밖에 나가지도 않죠. 체온을 자주 못하기 때문에 잠시만 벗겨놓고 있으면 아이는 금방 체온을 잃습니다. 갈색 지방이 꼭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몸에 만약에 갈색 지방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그건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암 환자라든지 영양실조에 걸리면 갈색 지방이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은 어린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성인으로, 성년에서 노년기로 각각 나누어진, 어려운 말로 말해서 개체 발생학적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시기에 따라서 몸의 지방이 달라지듯이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의 구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합니다. 즉 사고가, 정신이 바뀌는 거죠. 우리는 종종 젊음을 추앙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젊은 사람의 패기를 가지고 살아라, 젊은 사람의 노력을 가지고 살아라 합니다. 50이 된 사람이 20살처럼 입고 다니면 칭찬해 주지만 20살 먹은 사람이 50 된 사람처럼 입고 다니면은 너는 왜 이렇게 늙은 사람처럼 하고 다니냐라고 욕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든 사람이 제 나이에 맞는 행동, 제 나이에 맞는 마음가짐, 제 나이에 맞는 관계를 맺으면 그건 뭔가 좀 잘못된 걸로, 좀 고리타분한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대학교에 들어가면 너무 이 프라모델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이 프라모델 조립식 장난감을 만드는 게 크게 유행이었는데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마음껏 해보지를 못했어요. 대학생이 돼서 어른이 됐는데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도 벌고 사고 싶었던 프라모델 장난감을 샀습니다. 조립을 해보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때가 지난 거였죠. 네,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좋아하던 곰인형이라든지 뭐 이런 인형놀이 같은 거 있을 거예요. 나이 들면 실컷 해야지. 어렸을 때 짜장면 좋아하던 아이가 난 어른 되면 맨날 짜장면만 먹을 거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죠. 때에 맞는 마음의 발전, 마음의 적응이 필요한 겁니다. 오드리 헵번처럼 이 젊은 시절의 오드리 헵번만 자신의 삶에서 가장 영화롭고 화려하고 즐거운 시간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로마의 휴일에 나온 젊은 오드리 헵번보다 오히려 아프리카에서 불쌍한 아이들을 돕는 노년의 오드리 헵번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반대가 된다면 곤란하겠죠. 이 그림은 한스 홀바인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대사들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분은 신부님이고요. 왼쪽에 있는 분은 말 그대로 대사입니다. 대사관에서 일하는 그 대사님이에요. 젊은 나이에 큰 사회적 영광 혹은 큰 종교적 영광을 누린 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보이지 않나요? 네, 그림 맨 아래에 보시면 뭐가 있죠? 뭔가 옆에서 사선으로 올라가는 이상하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사물이 있습니다. 요거를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해골 모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인간은 모두 죽는다. 이 그림에 나오는 지구이라든지 책이라든지 나침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의 영광과 즐거움, 권력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 죽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위대한 작품입니다. 긴 수평선, 그 수평선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시간도 수평선이 있어요. 그거를 시간의 지평이라고 하는데 바다는 수평선 뒤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시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게 바로 시간의 지평입니다. 10살짜리 꼬마 아이에게 1년은 전체 70년의 삶 중에서 80년을 산다면 70분의 1입니다. 남은 생애가 70년이거든요. 1.43%죠. 75세 노인의 1년은 80세까지 산다면 남은 삶의 5분의 1,
20%입니다. 시간의 가치가 점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시간의 가치에 대한 마음가짐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젊은 시절에는 도전하고 실패해도 더 노력하고 실패의 값어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또 해보고 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로운 사람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또 새로운 도전보다는 기존에 잘 해왔던 일들을 반복하고 그것들을 주변에 잘 알려주는 지혜로운 조언자의 역할을 하는 게 더 맞는 이유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젊은 시절처럼 패기 넘치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늙어버린 것일까? 젊음을 잃어버린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몸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갈색 지방이 사라진 것에 불과합니다. 토마스 홉스는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삶은 고독하고 가난하고 더럽고 잔인하고 짧다. 당시 잉글랜드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영국의 상황은 아주 처참했습니다. 사람들은 왕당파와 의회파로 나뉘어서 끊임없는 내전을 벌였습니다. 시민들의 삶은 아주 피폐해졌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당장 내일 죽지 않습니다. 한국에 내전이 벌어진 것도 아닙니다. 높은 의료 수준 그리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보건 수준도 향상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설계해서 계획을 짜는 게 필요하죠. 삶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 지평, 즉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이에서 자연스럽게 느끼고 있는 여러분 마음의 개체 발생학적 적응에 따른 마음가짐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감정, 이성, 공감이라고 하는 다양한 인간이 높은 수준을 발달시킨 인간의 정신적 능력이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 특히 시간적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빚어지고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의 소리를 잘 들으시고요. 그 신호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을 잘 만들어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요. 비합리적일 수도 있고요. 가끔은 주변의 이야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선동당하거나 혹은 과도한 공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혹은 젊은 시절 같지 않아서 아쉬울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좋은 것,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장 있어야 할 곳에 가장 좋은 곳에 제자리를 찾아서 있다는 증거인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고통, 인간을 인간으로 빚어낸 힘이다.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은 몸보다 마음의 문제가 많습니다. 마음 중에서도 감정의 문제, 이성의 문제, 공감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각각의 생애사적 단계에 따라서 우리에게 서로 다른 고통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마음의 복잡 미묘하고 또 어려운 부분이야말로 사실 인간을 인간이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힘인지도 진화적 힘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을 힘들게 만드는 마음의 고통은 바로 인간을 우리처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주게 한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었죠.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일 교시 박한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그림값이 얼마이길래 한국에서 가장 비싼 그림일까? 모나리자는 눈썹이 없어요.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얼굴 피부를 보면 피부가 너무 안 좋아요. 다 갈라져 있고 그렇죠. 처음에는 이 작품이 비싸서 관심을 갖고 볼 수도 있지만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반전 매력이 좀 있게 됩니다.